예, 잠시 브레이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1부에 이어서 세션 2,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극장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주식회사 메타 기획 컨설팅의 오성호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메타에서 얼마 전까지 정동극장과 메타가 정동극장 재건축에 관련한 타당성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 대한 요약본이 될 텐데 한번 발표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메타기획 컨설팅의 오성호입니다. 지난 4월쯤 그 정동극장에서 새롭게 새로운 건물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건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는 좀 연구의 그런 제안이 있으셔서 지난 한 2.5개월 동안 굉장히 빠르게 집중적인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굉장히 긴 짧게 연구했지만 굉장히 긴 연구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짧게 요약해서 저희가 많이 추려갖고 오긴 했는데 더 짧게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 장표 위주보다는 그냥 좀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또 어떠한 결과들을 저희들이 도출해냈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극장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그 일부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 300석 규모의 어떻게 보면 소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지난 25년 동안 쭉 운영을 해오셨습니다. 다양한 그런 극장장님의 변화에 따라 또 자기 기능과 역할을 좀 변화하면서 가져오고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황의 그런 어떤 공연장의 모습입니다. 또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동극장이라는 건 물론 원각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공연장의 복원 차원에서 정동에 지어졌는데요. 정동도 역시 지금 현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역시 저희의 고민 안에 많이 들어와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현재 그런 현안적인 이슈들,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느냐 앞을 내다보면서 이런 차원에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연장이라는 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내는지 또 어떠한 조직이 그것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사실 그 물리적인 스페이스도 거기에 걸맞게 져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공간 이전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가 있었고요. 첫 번째 저희들이 되게 고민했던 것은 25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그 정동극장의 역사, 여지껏 진행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지금 정동극장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 역량이 무엇이냐. 사실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지껏 축적해왔던 그 역량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직적 역량적인 측면에서 좀 들여다본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연장이라는 게 단순히 관객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문체부 산하의 공공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연 산업에라는 생태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 생태계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태계 안에서 과연 정동극장은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고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작의 과정, 지금 그런 어떤 산업 생태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와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동극장이라고 하는 장소성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 정동극장 일대를 옛 덕수궁 부지로 해서 새로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건축 활동에 대한 굉장히 그런 규제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동극장이 앞으로 이것이 레노베이션 될 때 이런 규제와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저희들이 들여다봤고요. 네 번째는 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정동극장이 어떠한 위상, 어떠한 브랜드, 어떠한 포지셔닝,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공공극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인가, 또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변화의 요구,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고민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공연장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소극장, 그 다음에는 예술의 전당 이후에 전 지자체로 쭉 뻗어났던 큰 문화예술회관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대극장 중심이고요. 그래서 소극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한 실험적인 부분들, 소규모의 공연들이 사실 대극장으로 유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금 지자체에 있는 많은 대공연장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공연들은 애당초부터 대극장을 생각으로 했던 뮤지컬의 그런 제작된 공연들, 아니면 국립예술단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국립창극단이라든가 국립 뭐 발레단이라든가 오페라단이라든가 그런 대형 극장을에서 공연이 벌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공연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보면 그 대극장을 사용하기 위한 자신들의 제작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공연들을 유통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대관하고 그런 거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공연장은 사실 쓸모없는 공연장으로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좀 주목한 것은 뭐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기초적인 아이디어와 창작을 위한 지원은 우리 공공재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작은 공연장을 위주로 새로운 창작물들이 많이 양성되고는 있으나 그것이 그냥 소극장에서 끝나버리는, 그것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소재나 더 나은 좀 더 규모 있는 공연으로 커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의 그런 사실 시스템, 그런 측면은 굉장히 지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동극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좋은 단어를 많이 찾아봤지만 2차 제작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뭐 공연들은 다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공연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뭐 아르코에서 하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체계가 그 아이디어를 아주 시연해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규모의 그런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극장에서 대극장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뭐 제작 비용, 예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가, 뭐 연극이라면 배우의 역량,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실험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뭐 배우뿐만이 아니라 사실 연출, 조명 디자이너, 셋 디자이너 역시도 사실 그러한 역량들을 체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엔 참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공연은 항상 작은 공연으로만 머물게 되고 큰 공연은 큰 공연으로만 머물러 있는데 사실 큰 공연은 굉장히 많은 제작비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모험과 도전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장르의 것들이 좀 더 규모 있게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사실 이 중간 단계가 많이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해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정동극장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좀 꿈을 꾸고 있는 정동극장의 새로운 그런 어떤 미션, 비전은 대한민국 대표 공연의 컨텐츠를 좀 제작해내고 발신해내는 그런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테이지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그 공연 산업 생태계에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비전에 걸맞는 그런 공간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작품을 좀 발굴해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맨 처음부터의 제작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작 지원을 받아서 나와 있는 많은 소규모의 공연들이 사실은 좀 더 규모 있는 공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멎어져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해내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좀 준 공연장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한 공연 제작의 인프라 역시 이 공연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합쳐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작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뭐 초고를 부탁해라는 남산예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두산 아트랩, 블루앤블루라는 충무 아트로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창작산실이라든가 CD에서 하고 있는 스테이지업 뭐 이런 다양한 초기 지원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저는 상업화라기보다는 좀 더 규모 있는 대중과 관객을 만나기 위한 그런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가 되게 어렵다.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소극장, 중극장, 대극장을 얘기할 때는 주로 객석 규모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300석 미만은 소극장, 뭐 300석에서 한 뭐 7, 800석까지는 중극장, 그 이상은 대극장. 근데 사실 생태계에서 본다면 저는 그런 객석의 규모보다도 사실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극장이라고 얘기한다면 무대 사이즈가 대극장만큼 크지는 않지만 대극장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무대의 크기도 중요하고 예를 들면 뭐 버튼이 내려온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늘 생각할 때 그냥 중극장 그러면 객석 규모로만 좀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극장으로 갈 수 있는 대극장의 스기에 연습이 되어지는 그런 중극장의 규모가 좀 많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중극장이 많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 안에서 제대로 뭔가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중극장은 사실 되게 모자라다. 대부분 아주 규모 있는 복합 공연장을 지을 때 소극장, 중극장, 대극장을 짓거나 아니면 뭐 기초 단체에서 대극장을 질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 객석 수를 뭐 한 6, 700석으로 하는 그런 공연장들인데요. 그러한 공연장에선 사실 그러한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좀 그 산업 생태계의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극장 중심의 초연작, 창작 지원 활동들이거나 아니면 대극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런 형태의 공연들로 두 개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데 아까 그 일부에서 예술의 전당의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생태계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그런 공연들의 규모와 성격들이 있어야 이게 단순히 문화 향수 증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 관객 위주로만 치우쳐져 있다. 그러다 보니 컨텐츠의 부재가 너무 심한 지금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이 라이브 퍼포먼스 공연이란 것이 어떻게 관객에게 다가갈 거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앞으로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뭐
송승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연 예술이라는 것이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그런 DNA와 마음, 이 몸에 박혀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컨텐츠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그것이 전해지는 그런 형태도 다양해지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생성되는 생태계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결국엔 공연장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소극장과 대극장의 이런 분포 안에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중간 지역의 그런 어떤 생태계는 사실 지금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공공극장을 해서 잘 해낸다면 제가 볼 때는 관객뿐만 아니라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이거는 뭐 사례로 지금 영국에 있는 내셔널 시애터의 두 공연장인데, 이 사례를 갖고 온 거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거에 굉장히 적합하게 지어진 공연장에 대한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맥스 라이언 센터라는 같은 경우에는 요새 공연의 그런 어떤 무대가 단순히 전통적인 그런 무대 양식이 아니라 굉장히 디지털한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공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사실 공연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뭐 디자인계에 있다거나 디지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연 쪽에 와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적인 것들을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만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장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고민한 거는 미리 정동극장에서 좀 더 큰 공연장을 짓기 위한 그런 어떤 건축적인 측면에서 한번 연구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고민했던 것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공공극장으로서의 정체성, 또 추구하고 있는 미션이나 위상에 이게 확립되는 공연장일 거냐, 그 프로그램에 걸맞는 공연장일 것이냐라는 측면, 또 하나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춘 공연장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 정동극장이라고 하는 장소성, 보면 저희들이 연구해 본 바로는 강남 사거리보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바로 이 정동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오고 가고 있고, 꼭 관객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반적인 시민 국민이 이 정동극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 관광객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오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장소성에서 얼만큼 개방성 있게 이 극장이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공간적인 그런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했던 것은 아까 그 제작을 도와주는 공연장으로서의 중극장 정도의 크기는 필요할 것 같다. 객석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550에서 그래도 620석 정도 사이의 어떤 그런 중극장, 그리고 제대로 갖춰진 무대, 그다음에 그 무대를 지원하는 무대 지원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동시에 다양한 실험들이 벌어질 수 있고, 또 그 새로운 공연이라는 게 단순히 큰 공연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용할 수 있는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소공연장 역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동극장이 예술단이라든가 사무실이 이 극장에 있지 않아요. 이 극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은 지금 바깥에 임대료를 내고 정동 다른 곳에 또 있고, 연습 공간 역시 또 임대료를 내면 딴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공연장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창작을 하는 분들이 오고, 아까 송승환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이 안에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지려면 사실 사무실도 여기 있어야 하고, 또 나가 있는 예술단도 저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의 규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이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 집어넣어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그거는 앞으로 추후 설계 과정이라든가 해서 좀 풀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런 규모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그냥 구성 방안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지하 3층, 2층은 좀 대극장이고 1층엔 연습실이 있고 지상 2층으로는 소극장이 있고 그다음에 1층은 시민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시설, 로비, 매표소 뭐 등등의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 도면은 저희가 연구 전에 정동극장에서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짓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면을 검토해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들은 사무 공간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을 땐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사무 공간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 타워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새롭게 레노베이션 할 때는 법적 규모의 어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주차 타워 형식이 아닌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지금 사실 정동극장에 이렇게 정동이라는 곳에 높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호감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 부분에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대 지원 시설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대 지원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이 공간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앞으로 좀 설계 차원에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애터 스퀘어라는 것은 미국 알칸소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 사례를 얘기한 거는 이 공연장이 추구하는 것들을 공간적인 배치를 상당히 잘한 그런 공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굉장히 괜찮은 퍼블릭 스페이스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간의 그런 어떤 다목적으로 쓰는 그런 활용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 공연장을 설계하실 때 참고하실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사실 공간사랑 얘기인데 공간사랑은 아주 옛날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공간사랑을 얘기한 건 사실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이 공간사랑이 기여했던 기능에 대한 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공연이라고 불러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뭐 전통, 뭐 예를 들면 사물놀이, 공국진 선생님의 뭐 그런 춤, 심지어 재즈, 현대 무용, 인형극 이런 것들을 사실 공연 무대에 올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어떤 무대 공연 산업의 새로운 좀 장을 연 그런 기획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동이 사실 기획 중심의 공연장으로 변하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기획 제작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히 공공극장에서 해야 됐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앞으로 정동극장이 어떻게 더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공연 산업의 생태계를 좀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염원 차원에서 공간사랑이라는 그런 어떤 사례를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또 공간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메타 오성호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신여대 김종원 교수님께서 정동극장에 대한 수요와 기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 발표 맨 마지막에 하게 돼가지고 사실 이제 준비했던 부분하고 앞에 발표하신 분들 좀 중복되는 게 좀 있으면서도 또 참 다행인 게 그 앞에 우리 장지원 부장님에서 이렇게 배경이나 역사 쪽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본부장님 통해서는 이제 정책적 이렇게 방향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오송호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하면서 저로서는 조금 이렇게 추진 세부 과제 아이디어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부분들 중복된 부분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고 한 10여 분 내로 좀 압축해서 발표를 할까 합니다. 그 원래 주제는 그 정동극장에 대한 수요와 기대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에 대한 질문은 왜 변화하려고 하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이 앞에 이제 발표하신 부분들하고 많이 중복되고 또 비슷한 대안들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제시한 이제 정동극장의 그 새로운 포지셔닝에 대한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 기대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런 변화된 정동극장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의 세부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제언이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공연관광시장이 포화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기타의 등등의 이유로 이런 지금 정동극장의 변화는 사실 일신의 편한 걸 선택하거나 조직의 편함을 생각하면 변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기도 한데, 이 변화해야 되는 그 당면의 과제는 변화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상황 인식인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의 변화는 이 생존을 위한 결단이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동극장이 그 포지셔닝을 다양한 공연 장르를 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공동 제작 등 현장과의 협업 강화, 그다음에 600석 규모의 중형극장 건립 추진, 그다음에 극장의 문턱을 대폭 낮추거나 문턱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하는 열린 극장 지향의 4가지 점을 크게 이제 발표하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의 정동극장이 사실은 조금 우리 공연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제 좀 소외됐다라고 볼 정도로 남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다양한 공연 장르를 제작하다 보면 다양한 예술가와 다양한 장르들의 그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이 되는 거죠, 정동극장의 일이.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공연 관광 시장의 경쟁 파트너였다면, 경쟁 상대였다면 이제는 상생의 파트너가 되는 시대로 바뀔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600석 규모의 그런 중극장 설립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술가들의 상상력은 무한하지만 사실은 200석, 300석 내에 그 작은 하드웨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박스가 커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 무대 예술의 어떤 상상력의 어떤 상상력의 저변은 굉장히 크게 넓어질 거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창작 공연 형태가 200석, 300석대의 그런 공연물에서 600석대 정도 되는 한 중형 하드웨어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공연물이 좀 나오고 있는 시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도 아주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정동극장의 그 세간의 조금 날선 비판들은 그 매출 규모 대비 그 인적 자원이 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비판이 좀 있었는데, 이런 규모 경제를 실현함으로 해서 그런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만들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열린 극장 지향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사람에게만 오픈돼 있던 극장을 언제나 누구에게나 시민 일상에, 우리가 수없이 이제 강조되었던 공공극장의 주인은 역시 공공의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품으로 완전히 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그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좀 저의 생각을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라이 아웃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오승호 선생님도 발표해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그 지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인큐베이팅에서부터 트라이 아웃까지 수없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많은 그거의 지원 프로그램하고는 주최사랑 경쟁하기보다는 뭔가 차별화된 또는 서로가 시너지 낼 수 있는 대로 그 정동극장의 활용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국내 지원 프로그램은 쇼케이스 수준의 낭독 공연이나 창작자 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좀 꽤 많은 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만 그 정식 공연에 비해서 매우 작은 예산, 짧은 준비 기간에 투자돼서 일종의 약식 수준의 공연이 대다수임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머무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정동극장 같은 경우는 작품의 일종의 시장 생존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작품성과 흥행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흥행에 부담을 갖는 일종의 정식 공연 형태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종의 우리 백신들 임상 실험하듯이 1상, 2상, 3상이 있다면 정동극장 그 트라이아웃은 일종의 3상의 그런 그 단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 제작인데요. 이 인핸스먼트 방식을 조금 적극 활용해서 정동극장의 공공극장과 민간 영역이 서로의 가치관과 서로의 자산을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적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벽을 포함한 이외에도 수많은 그런 공연 콘텐츠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 덧붙이면 사실 우리 국내에 많이 소개되는 인핸스먼트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대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그냥 지원만 하는 모습, 그런 소극적 모습이 좀 보였는데, 정동극장 같은 경우는 그 제작 역량이 이미 검증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는 국내에 많죠. 특히 이제 퍼블릭 시어터라고 하는 뉴욕의 이런 단체에서는 아시다시피 뮤지컬의 해밀턴이라고 하는 지금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작품에서부터 과거 렌트에서부터 헤어라는 뮤지컬까지 수없는 작품들의 작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정동극장이 그 같은 일을 할 거라고 믿고, 다만 덧붙여 당부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인핸스먼트 방식에서 그 가급적 당분간은 초기에는 손해 보는 장사를 좀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재정적인 그 이해관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우리 공익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정의와 또는 그 기회 균등 이런 부분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동시대 시장의 번영과 풍요에 기여한다는 것은, 그 생태에 기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공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공공극장이 할 수 있는 의무이자 권리다, 이런 말씀 하나 덧붙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 행사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이 5가지 꼭지마다에 드리고 싶은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만 발표 시간이 제한될 것 같아서 한두 꼭지만 잡았는데, 그 첫 번째 꼭지인 공연과 배려의 만남에서는 이 공공극장이 갖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장벽을 좀 지운다 해서 그 장애인들을 위한 이렇게 접근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대폭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요 좀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이건 그 수화하시는 분인데, 음악을 이렇게 수화하시는 분인데, 이 비트박스의 수화예요. 비트박스 수화를 하는데, 이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테드에 이제 강연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다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만 하나 보여드렸는데, 비트박스도 이렇게 수화를 하시고, 또 심지어 이게 뮤지컬 렌트에 나오는 시즌스 오브 러브예요. 이거는 이제 이 음악을 수화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등장을 해서 이 뮤지컬도 이렇게 장애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공공극장이 해야 될 아주 최소한의 책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이 공공극장의, 즉 정동극장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진동을 통해서 음악을 느끼게끔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지금 백팩에다가 등에다가 이렇게 진동을 울리는 거라든지, 또는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소리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콘서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정동원 극장과 함께 한다면 이런 흐름에서 조금 착안한 아이디어인데 음악이나 또 공연을 이 수화 통역사에 위한 어떤 축제 같은 거를 시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전통과 혁신의 어떤 실험 무대가 적벽도 그렇습니다만 이 난타 공연도 아주 대표적인 이런 전통과 혁신의 대중성을 취합한 공연 컨텐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최근 혹시 여러분 이날치의 그 범내로 온다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운드가 지금 이 판소리 그다음에 정가 뭐 이런 음악들을 가지고 우리 대중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홍대 클럽에서 젊은이들이 이 판소리와 함께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우리한테 큰 거를 시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민 커뮤니티 센터로 이 정동극장을 좀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화 119에서부터 몇 가지 잡아봤는데 하나 이제 극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인데 우리 극장이 보통 어떤 일정 특정 시간대에 객석에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 정동길에 이 직장인이나 시민들이 와서 그 정동극장에 있는 객석을 활용해서 좀 책을 읽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간 더 많이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 역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4가지 키워드로 전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다양성, 그다음에 우수 공연, 공공성, 실험과 혁신 이 4가지 키워드인데 이 부분이 이제 공공극장인 정동극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민간 극장에서 할 수 없는 전제를 꼭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그 앞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새로운 사명, 뉴 미션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 이 일이 좀 성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구성원들의 어떤 인식을 공유하고 합의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런 리더십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민간 극장이 할 수 없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실험 공연, 뭐 우리 장지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수많은 예를 들면 실감 콘텐츠들이 정동극장에서 구현되고 재현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정동극장이 좀 하면 어떻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민간 극장에서 할 수 없는 과감한 재원을 투자해서 정말 명품 우수 공연 개발하는 거. 그다음 민간 극장에서 할 수 없는 장애인 관람 편이라든지 또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동극장의 이러한 변화나 움직임을 바른 움직임이 될 수 있게끔 지켜보고 또 지지하고 응원도 하고 어쩔 때는 또 견제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의 발표가 있으셨는데 발표의 텍스트도 훌륭했지만 발표자의 퍼포먼스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세션은 그 정동극장의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성호 본부장님께서는 정동극장 재건축의 방향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김종원 교수님께서는 정동극장의 수요와 기대를 사용 설명서로서 아주 친절하게 발표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토론을 조금 순서를 바꿔서 뭐 우리 박동호 교수님이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호봉 교수님, 김규현 본부장님 마무리를 우리 송승환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일부 토론에서는 주로 이제 그 정동극장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부에서 이제 정동극장이 앞으로 어떠한 극장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역사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 정동극장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정동거리는요. 저 정동거리 입구에 과거에 1935년에 지어진 동양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극장은 약 700석 정도 되는 극장으로서 회전 무대까지 갖추고 있었던 제대로 지어진
프로시니엄 극장으로 아마 그 당시 한국에 있는 모든 극장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극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1990년에 모 그룹에서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신문사 건물을 지으면서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 남아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유산이었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2년에 지금 저 세문안 교회입니다. 여기서 역시 한 200~300m 정도 가면 있는, 한 500m 정도 되나요? 세문안 교회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협률사라는 극장이 생겼죠. 그게 이제 1902년에 생겼고 그게 사실상 한국의 최초의 상설 극장인 거죠. 근데 그것은 뭐 누가 없앴다기보다는 1914년에 불에 타서 없어졌죠. 그래서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1995년에 극장을 지은 게 바로 이 정동극장인데, 사실은 이제 뭐 그 옛날 걸 그대로 복원하면 뭐 하나라는 아마도 그런 공감대가 그때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적 공연을 할 수 있는 극장으로 지은 것 같은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저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체성을 되찾아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네 분의 발표와 함께 아까도 또 토론도 하고 또 쉬는 시간에도 사실은 열심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쭉 이제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공연을 잘하자라는 것, 그거 하나와 요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또 하나는 애초에 1995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도 실현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도심형 극장으로 한 600석 정도, 뭐 가급적이면은 많은 객석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도심형 극장은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런 수많은 민간 극장들은 보면 어떻게든 한 자리라도 더 넣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본 걸로는 앞뒤 객석 거리를 5cm만 줄여도 객석이 한 열이 더 생기고, 객석 한 열이 더 생기면은 뭐 곱하기를 하면은 10년이 지나면은 180억 원이 생깁니다. 180억 원의 수입이 더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렇듯이 도심에 짓는 극장들은 굉장히 공간 효율적인 극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극장, 여기에 새로 짓는다면 그 극장 역시 아주 공간 효율적인 극장을 지으면서 예술성까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마 뭐 누구나 다 그런 희망을 가질 것 같고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로에 160개가 넘는 극장들이 있고 서울 전체에 200개가 넘는 극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극장들의 90% 혹은 95% 정도는 전부 다 일방적으로 배우가 관객을 향하는 일방형 극장입니다. 우리가 여기 바로 이 정동극장에 그 수백 개 있는 극장 중에 또 하나 극장을 더 얹으면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저는 정체성을 구현하자는 겁니다. 즉 협률사를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런던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지구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그 공연을 아는 관광객들은 한 번씩 가볼 겁니다. 그 지구극장은 셰익스피어가 공연했던 그 극장이죠. 그 극장을 복원을 했어요. 근데 복원을 했는데 무슨 자료가 있어서 복원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셰익스피어가 살아있던 시절이죠. 그 시절에 그 극장에 가서, 물론 똑같은 극장은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스완극장이라는 극장에 가서 공연을 봤던 네덜란드인 관광객 한 명이 그 극장을 보고 야 이건 극장 너무 좋은데, 그리고 스케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스케치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스케치를 보고 그의 친구가 그 스케치를 보고 그림을 모사를 했어요. 말하자면 복사를 하나 한 거죠. 뭐 잘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그 시대의 극장을 알려주는
실내 모습을 알려주는 유일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글로브 극장의 시작은 바로 그 그림 한 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복원의 그 첫 마디가 저겁니다. 모든 것은 이 그림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자료가 없을 것인가? 300년 후에 지어진 극장이죠. 우리는 자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진이 남아 있어요. 멀쩡하게. 여러분들 지금 이 토론이 끝나고 난 후에 인터넷에서 협률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 당시에 사진이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사진을 찍지 않았고 누구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글로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글로 설명한 것들을 잘 조사를 해보면은,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 당시에 지어졌던 전 세계에 있는 원형 건물들을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원형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연적인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원각사로 이름을 바꿨던 그 협률사도 그 형태를 취하지 않았을 것인가라고 미루어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복원이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복원이 돼서 우리가 어디엔가 나가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뭐 해외 학회 같은 데 가면은 당신네 옛날 극장은 어땠어? 그러면 대답할 게 없어요. 극장이 없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지? 20세기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극장을 가지게 된 나라인데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굉장히 딜레마가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 극장을 복원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거였어, 지금은 잘 꾸며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극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안에 그 극장 컴플렉스라 그러죠. 복합 극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류는 프로시니엄 극장입니다. 프로시니엄 극장이란 것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액자틀처럼 돼 있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객석에서 무대를 들여다보는 극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보고 있는 사실상 대부분의 극장이 프로시니엄 극장입니다. 그만큼 주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류를 택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심형 극장으로 최대한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극장을 지었으면 좋겠고, 지상에는 당시 사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원각사를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뭐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자면 외고 내신, 외형은 옛날 모습 그대로이되 내부는 최신식으로 만들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극장을 복원한다면은 이것은 아마도 이 공연인뿐만 아니고 사실은 한국이 지금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문화 강국의 국민으로서 가지게 될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까지도 우리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꼭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정호봉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정동에서 작품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뭐냐면 정동이 이렇게 그 객석 그 층간을 높이 하는 그 이유로 상당히 그 음향에 대한 그 어려움을 늘 겪어서 앞으로 공연장을 그 지으실 때는 이런 제반적인 음향이라든가, 또 이번에 실링이 없어서 사실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배우들이 계속 뒤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무대가 더 좁아지는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제반 조건들은 잘 갖추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일부에서 말씀하신 어떤 미래형 극장이라든가 미래형 어떤 그 홀로그램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특별한 무대의 세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좀 잘 미래형으로 좀 잘 설계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각사의 원형을 좀 복원하는 일, 그것이 하나의 좀 흥미로운 일 같고, 저도 박동호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 남산국악당도 그렇고 국립국악원도 그렇고 이제 소극장 쪽으로 이제 주로 오픈
과거 형태로 원형 극장으로 지어져 가는데 실제적으로 관객은 원형에 앉아 있거나 프로시니엄에 앉아 있거나 프로시니엄 관객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에 앉아 있어도 이게 본인들이 어떤 태도를 어떻게 관람해야 될 그런 전통적 관람 문화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벽을 할 때도 이게 적벽가는 판소리인데 추임새를 하면 모든 관객들이 그 사람이 방해된다고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변형시켜 나가야 되나 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동극장이 진정 어쩌면 극장도 매우 전통 예술을 현대화하는데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어쩌면 우리 그 관객이 지녀야 될 잃어버린 멋, 관객의 멋과 또는 관객과 무대 사이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어떤 예술성의 질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그게 거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의 교육도 필요할 거고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그 예술의 형태가 관객의 상상력을 어떻게 작동시켜내느냐 하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언어로도 뭐 이 관객의 그 상상력을 작동시켰지만 지금 과연 이런 그 수많은 영상 효과나 이런 그 CG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객의 상상력을 이 주체자가 제공해야 되는 이런 현상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뭔가 그 과거에서 어떤 관객의 상상력을 작동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좀 어떻게 공연 예술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그 기술로 인해서 관객의 상상력을 작동시켜 나가는 그런 어쩌면 형태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하면 공연 예술의 원형적 에너지를 상실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좀 좋은 그 시설적 또는 내용적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기현 본부장님. 예, 그 두 분 발제자께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분 토론자께서 그 극장 내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추가로 이제 극장 외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정동극장처럼 살아있는 가로에 들어가 있는 극장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세종문화회관은 그 공간에 있는데 집회를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은 그 자체가 이렇게 쌓여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가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동극장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은 게다가 근처에 민가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 거의 없기 때문에 박물관, 미술관, 중요한 미술관 2개가 있고 문화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 공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보면 서울시립미술관이나 덕송현대미술관과 따로 노는 정동극장 요 하나에 들어가 있는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 공간 안을 또 중요한 목적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이 바깥과 연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밤의 홀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얘기 이후에 모두가 지금 비대면 온라인만 얘기하는데 오히려 더 급증하게 는 거는 야외 공간이거든요. 저는 자전거 타고 퇴근을 하는데 천변에 요새 못 가요. 그냥 밤 12시가 돼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제가 할 수 없이 일반 자동차 도로로 자전거를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야외 공간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동극장밖에 없다. 밤에 공연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테크놀로지 가지고 벽에 비치된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이 정동극장이기 때문에 정동극장은 그 부분을 활용한 부분을 앞으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겠고 그 대상은 저는 이제 시민이라고 보는데 보통 정치적인 용어인데 그걸 문화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문화적 주체이자 객체로서의 시민,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인간으로서의 그런 시민 게다가 플러스해서 여기는 또 많은 관광객도 오기 때문에 세계 시민 극장으로서 야외 공간을 활용하는 극장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부하고 지금 그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지고 정동극장이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최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수환 대표님. 네. 예. 오늘 뭐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김희철 국장 대표님이 밥을 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주셨죠. 저는 아까 오 본부장님이나 우리 김종원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제2단계 초기 단계가 아닌 어떤 제2 제작 방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난타 외에도 한 50여 편의 연극 뮤지컬을 PMC 프로덕션에서 제작했지만 한 번도 극장에서 저를 찾아와서 그 작품 마음에 드니까 하자고 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극장을 찾아가서 대관을 어렵게 해서 공연을 했죠. 근데 뭐 난타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난타가 99년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갔다 오고 2003년도에 브로드웨이 42번가에 있는 퍼블릭 시어터 뉴 빅토리아 극장에서 브로드웨이 첫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이 맺어진 계기는 뉴 빅토리아 극장에 그해 부임한 예술 감독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99년도에 에딘버러에서 난타를 봤는데 언젠가 내가 예술 감독이 되면 그 작품을 한번 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술 감독이 됐고 이번 가을 시즌 오픈작으로 난타를 하고 싶다. 저는 그 예술 감독이 참 고맙기도 했지만 우리 한국의 공공기관의 뭐 직책 예술 감독이 됐든 제작 팀장이 됐든 기획팀장이 됐든 우리는 그런 그 초기 제작의 지원을 받는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한 번 공연으로 그만 없어지고 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중에 정말 보물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굳이 에딘버러까지 갈 게 아니라 바로 대학로에서 초기 지원을 받아서 올라간 그리고 한 번 공연하고 사라지는 그런 공연 중에 좋은 공연들을 발굴해서 다시 한번 정동극장이 그 작품들을 생명력이 긴 작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창작을 발견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일, 그 김철 대표께서 충무아토리 있을 때 그런 창작 뮤지컬 개발을 많이 해보고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새로운 콘텐츠들이 정동에서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그게 또 공공극장이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온라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가장 먼저 쉽게 생각나는 게 그거죠. 와서 직접 볼 수 없으면 영상으로 찍어서 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 공연이라는 특성이 그렇게 영상으로 옮겨 놓는다고 해서 그것의 가치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죠. 뭐 어차피 스토리텔링 배우들의 연기를 찍은 영상을 본다면 뭐 수백억 수천억을 들인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지 굳이 연극을 카메라로 찍은 그 영상을 볼 생각은 전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극장의 관객이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질환의 영향으로 줄어든다면 제2의 수입원으로서 디지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화의 경우 공연 극장에서 영화 상영관에서 한 70-80%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20-30%가 뭐 IPTV라든가 이런 다른 플랫폼에서 디지털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죠. 공연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공연을 만들었는데 극장에서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가 돼간다면 이런 코로나 같은 유행병 때문에 극장의 관객이 줄어든 부분을 온라인으로서 그 모자란 수익을 다시 보충하는 그런 방법에서라도 온라인을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새로운 극장을 정동에서 지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것도 물론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박동호 교수님 얘기해 주신 원래의 의미를 갖는 협률사의 재건 같은 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동극장이 25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후라는 아주 뭐 세계적인 사건 이후에 또 변화를 생각하셔야 될 중요한 시점이고 이 시점이 정동극장이 지난 25년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인간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다 극복해냈듯이 이번 코로나도 우리 인간이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정말 어렵죠 지금. 그러나 이렇게 정동극장 같은 공공기관들이 새롭게 변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면서 문화예술인들이 극복하는 데도 또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좋은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의견을 얘기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토론 송성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하신 분들 조금 더 보태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그 전통에 이렇게 좀 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국립극장 70주년 안호상 대표님께서 잘 기반을 닦아주셨던 70주년에서 이제 다음 30년을 바라보는 어떤 비전, 구상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진행 거의 이제 다 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정동 같은 경우에도 전통을 소재로 하는 이게 이제 국립에서 한다는 거에 어떤 좀 발목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물론 이제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국악 아니면 한국 무용만이 전통인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국적이라는 거에 대한 소재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발레를 해도 발레가 유럽에서 온 장르기는 하나 제가 볼 때는 한국적 발레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이 완전 현대화되는 이게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실험들이 저는 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동극장도 그 전통을 기반으로 했던 거에 대한 좀 그런 거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통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얘기되는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장르의 그런 발전 그런 것들에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전반적인 생태계에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작품들과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잠깐 뭐 옛날 얘기 잠깐 한번 드리면은 84년에 전예술연당에 처음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 받았던 어떤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미국의 리차드 브루커라는 당시 예술연당 설계에 참여했던 5명 지명 건축가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술연당에다 보낸 편지에 당시는 예술연당 오페라극장을 페스티벌 홀이라고 그랬어요. 축제극장이라고 하고 했고 음악당은 1800석, 축제극장은 1400석 이런 극장을 설계해달라고 뭐 구상 설계죠. 기초 설계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보낸 편지는 축제극장에 오페라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페라를 자체 제작할 거냐 비지팅 컴퍼니가 공연하게 할 거냐 콘서트홀에 레지던스 컴퍼니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 말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거기서부터 극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뭐 그런 고민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그냥 1400석짜리 오페라 극장, 1800석의 콘서트홀, 400석의 리사이트홀 그냥 이런 그 사이즈만 있었지 그 안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해프닝은 무엇인가, 그 안에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뭐 깊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오늘 토론을 하면서 이제 많은 우리한테 경험과 역사가 축적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흐뭇했고요. 또 오늘 그 토론과 발표가 정말 그 풍성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로운 정동극장을 꿈꾸는 이 시점에서 정동극장의 25년의 경험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이 극장을 드나든 예술가들 그분들의 의견을 담으면 아마도 그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극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인력을 갖추고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아까 박동호 교수님 말씀하신 협률사 복원
꼭 이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 예술계가 복원운동을 좀 같이 전개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때보다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걸 전면으로 들고 나서지 못했던 어떤 그런 약간의 주저스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한테 많은 경험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여건이 되고 뭐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꿈만 있다면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그 훌륭한 발표 또 아주 그 정확한 토론으로다가 전체적인 오늘 포럼의 격을 높여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고 또 오늘 그 포럼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여기에 같이 해주신 기술 스태프들 중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정동국장과 김희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